조태양의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이죠.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골목제빵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입니다. 가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예, 너무 기쁩니다. 예, 그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 예, 이거 들었을 때 네네. 뭐 저보다는 더 어떤 기분이 더 많은 기뻤어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저희 순천시에서 김사인 시인님을 모시고 네. 시 강의를 쭉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마침 쉬는 시간에 네. 저희 독서 모임 회원이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노벨문학상 수상 받았다 한강 작가님이. 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거기에 있는 이제 시 강의 듣는 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뭔가 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렇지, 문학적인 문학.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노벨문학상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시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축제 분위기가 좀 있었겠네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김사인 시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네.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다른 예. 건데. 김중혁 소설가가 있으신데 음. 그분이 예전에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한강 작가님이 받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그 유튜브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봐서 폭주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강 작가에 대한 가치를 네. 인정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한강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언론고시 할 때 안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고시 할 때 공부하면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에 제일 가깝다. 막 그런 그러게. 얘기는 1,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저는 노벨문학상 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뭐야? 뭐 한 번 언질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진행 이제 과정은 사실 계속 있었죠. 있었어요. 예, 한강 작가님이 상을 그 전에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상을 많이 타셨어요. 아, 프랑스에서, 북커상도 다. 예, 북커상도 타고 이탈리아에서도 타고 그다음에 요 영국에서도 타고 이래서 그런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짐이 있었다. 그렇게 아, 그런 걸 계속 느끼는구나. 있었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 야, 뭔가 이렇게. 큰 게 오겠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학에 아주 문외한이구나. 그래서 조태양 대표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좀 문학에 조금 맛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게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책방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내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예. 한강 작가가 나랑 같은 학번에 네, 같이 70억. 예. 같이 백양로를 걸었던 친구인데 아, 그걸 모르고 있었네. 네. 사실 이게 노벨 문학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맨가리하고 네. 주제 삼아라고 하면서 네. 세계 3대 문학상이 네, 있다. 네. 부커상, 콩쿠르상, 콩쿠르상. 노벨 문학상. 근데 뭐 문학 하시는 분들은 네, 콩쿠르상, 부커상 이런 걸 많이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노벨 네, 문학상밖에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노벨 문학상을 그러면 수상 한 이유. 이유 그러면 이제 그 있었다. 한림원에서 예. 이렇게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 노벨위원회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시적 산문. 시적 산문. 이제 시적 산문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적인 문장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문학적으로 풀이하면 논리라던가 이런 걸 넘어서서 약간 신화적인 요소들이나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한강 작가님이. 네. 그래서 원래 한강 작가님이 시로 등단을 하셔서
아, 사람들이 그래요? 예. 오. 93년에 시로 등단하시고 그 다음에 소설로 등단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적 문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시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렇게 상징과 비유와 신화적인 세계를 다루신 아.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라는 건 승리하는 기록이잖아요. 승리자의 기록인데 문학에서 그러면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승리한 사람의 뒷면 실패하고 패배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또 문학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 역사에 예. 어둡거나 조명되지 않는 부분들에 네. 관한 네. 어떤 연민과 네. 그런 것들 담은 연대와 그다음에 그런 것의 의미를 캐묻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작품이 이제 한강 작가님 하면은 세 개의 소설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소년이 온다, 네.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런 세 개의 작품이 거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루고 있고 예.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제 4.3항쟁을 다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권위에 대응하는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역시 그런 어떤 억압과 폭력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로 인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벨문학상의 초기에 두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노벨문학상을 그러니까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위원회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에게선 두 가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고귀한 어떤 사상을 담을 것. 고귀한 사상.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향을 추구할 것, 이상적인 이상향. 것을 추구할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인 관념이긴 하잖아요. 네. 고귀하고 어떤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는 아니, 문학이 어떻게 약간 보면 추상적인 거지. 문학이라면 문학이 누구나 그런 거지 뭐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강 작가님이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폭력에 대항해서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고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벨 문학상의 원래의 취지에도 맞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고귀한 사상과 이 이상형의 추구가 이 채식주의자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는 네. 이제 좀 이따 또 예. 다뤄보기로 하고 예. 우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북화상탄 로맨가리에 예. 새들은 페루에 가서 예. 죽다. 콩쿠르상, 그다음에 예. 노벨 문학상 탄 주제 사마라구의 예. 눈먼지들의 도시 네. 이렇게 이어왔는데 예.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맞아요. 소개하게 될 줄이야. 이럴 줄이야. 이럴 줄이야. 저희가 그렇죠? 예감이 예, 예.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노벨 문학상 저도 그 소식 듣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예. 전화드려서 이번에 채식주의자 예. 합시다. 예.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언론이나 사회가 난리가 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너무 많이들 얘기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네. 보통 제가 다른 책 보면 네. 다른 책 우리 그 조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는 네. 책에 관해서 좀 알아보거든요. 네. 다른 평가한 것도 좀 보고 이번에는 하나도 안 봤어요 일부러. 제가 읽은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네. 내 머릿속에 네.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시선으로 책을 읽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서론이 길긴 하지만 국어를 중고등학교 배울 때 네. 시를 읽고 주제를 외웠잖아요. 맞아요. 내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내가 이 시에서 뭘 느껴야 되는데 네. 그런 교육을 못 받아왔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국격을 높였다 또는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저희 책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책을 사러 오시고 이제 책을 사가지고 종종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노벨 문학상의 저력이다.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책을 사가지고 가셔서 한 장 한 장 펼쳐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펼쳐보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이니까 이렇게 막 9권씩 10권씩 사가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래요? 네, 그분들이 그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어떤 취향의 그
독서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사가신 분들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한강 작가님의 약간 좀 깊고 좀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책들을 과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본인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뭔가 내가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좀 전에 이제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국정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책들만 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의 방식대로 문학을 접했다면 누가 얘기하는 요런 책은 읽어야 예, 돼라고 예, 예.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예. 보다가 자기가 스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시각으로 읽어보겠어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네. 국민 의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듣고 전화 드린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녹화까지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네. 제가 사는 온라인 서점이 바로 원래 서성이가도 사야 되는데 거기도 없을 것 같아서 네. 보통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일주일 넘게 걸려서 왔어요. 이 책이 그만큼 지금 막 너무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문이 당시에 네네. 실제 실제로 책방에서는 오프라인 책방에서는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한 일주일도 넘게 책을 못 받았거든요. 아 여기도 어쨌든 도매로 네. 받아야 되니까 네, 도매로 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그 분위기를 보면서 다른 온라인이나 큰 대형 서점에서는 그래도 빨리 이제 책이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일주일이 넘게 책을 한 권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의 85만 부가 이렇게 책이 판매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네. 책방에 책이 한 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는 이미 첫날에 나갔고요. 그 어차피 나도 여기 가서도 네. 못 샀겠구나. 못 예, 예, 사셨을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떤 모 도매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거기 서점에서 책방의 주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 책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게 5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 사장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왜 우리에게는 책을 주지 않느냐. 네. 이렇게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에는 다 책이 팔리고 있고 네. 85만 부가 판매되고 있다는데 왜 우리 동네 책방에는 한 권이 안 오느냐. 이래서 네. 이제 항의를 했더니 그때야 이제 책을 동네 서점과 상생하는 의미로 먼저 동네 서점에 책을 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한 종에 하루에 10권씩 밖에 못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거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좀 느꼈냐면 한강 작가님도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거든요. 동네 책방을. 아 그래요? 네. 예. 그 서울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책방이 얼마나 문화에 있어서 실핏줄의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운영하신 책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런 작은 책방에 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 구조의 좀 문제점을 제가 이번 기회에 조금 실감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를 좀 혁신하자라는 얘기들이 이번에 동네 책방 사장들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네 책방 그 책 서점 주인들이 네. 좀 뭔가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때 얘기하면 씨도 잘 안 먹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때 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와 저희가 이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책방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한 이틀 정도는 줄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책을 한 부도 못 팔았지만 너무나도 기뻤던 게 이곳에 책방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 감동 포인트였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비록 나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책은 못 팔았지만 네. 이 풍경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풍경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게 줄 서서 왔는데 없어요. 책이 없어. 그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인제 요번에 또 순천시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한 게요.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에서 한 5일 한 3일인가 2-3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좋은 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순천시에서 좋은 책을 좋은 책을 선정하잖아요. 30% 예, 예. 예. 30%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 그거를 순천시 좋은 책으로 선정해 주신 거예요. 10월 달에. 아. 그래서 9종을 좋은 책 목록으로 신청해 주시니 순천 시민들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막 그럼 주문하시다가 한강 작가의 예, 책 9종을 다? 9종을 예, 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사시려고 하시다가 다 온라인에서 취소하시고 네. 저희 책방에나 또는 작은 이제 지역 서점에 다시 이렇게 주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 좋은 정보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도 이제 방송하려면 나도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네, 나도 마냥 급하게 기다릴 수는 사셨잖아요. 없었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순천시가 상당히 좋은 정책, 발빠르게 하셨어요. 문화 정책이나 이런 네, 것들을 좋은 정책을 해요. 최근에 뭐 문화유산 축제도 했는데 네, 내일 문화유산 축제 관련해서도 나중에 인터뷰를 할 텐데 순천시가 참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노광규 시장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동네 책방 우리 지역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나라의 출판업계나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하도 너무 많이 언론이나 들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내에는 어떤 양이 있을까? 이렇게 한두 달 하다가 또 딱 냄비처럼 식을까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워낙에 책 읽는 이제 비율이 좀 작다 보니 냄비 근성처럼 네. 처음에만 막 이렇게 몰리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사그라들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책방에서 와서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네 책방 사장들이 느꼈을 때 그 느낌은 책을 사러 오셨다가 한강 작가님의 책만 사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래요? 저희 책방에서도 그러세요. 아, 처음에는 이제 한강 작가 책만 딱 사시고 나가시려다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책들을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죠.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 책만 사지 않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시네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관련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정말로 출판업계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몇 배 늘었다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그 소설을 읽는 비율이 또 판매되는 비율이 늘었다. 네.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강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서 한강 작가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데로 선한 영향력과 네.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그렇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꾸준히 가야 그래도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뭐 작가를 네. 발굴한 나라에서 책은 좀 다른 그러니까요. 나라보다 평균적으로는 읽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 지금 이미 100만 부가 이상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좋은 소식은 책방에서 오셔가지고 책을 사신 분들이 좀 많이씩 사셔요. 5부씩 6부씩 또 사시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선물을 하시겠다라는 선물.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책 모임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혼자서 읽으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하면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저희 책방에서도 지금 1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저희 책 모임이 4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책만 순전히 읽는 책 읽기 모임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의 모임에서 거의 한강 작가님의 책을 하기로 그렇게 그래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시민들에게도 한 팀 정도는 그냥 좀 열어가지고 어떤 책이든 한강 작가님 책 하나를 선정해서 같이 읽는 그런 독서 모임을 좀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영향을 끼친 우리 한강 작가. 나는 몰랐던 그 한강 작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강 작가님은 제가 이제 1970년생. 1970년에 저랑 동갑. 태어나셨고 지금 30년 동안 네.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님이 한승원 작가님이세요. 예, 여기 장흥 네, 장흥 출신이시고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를 쓰셨던 쓰셨던, 원작 예. 소설가님이시고 그래서 뭐 해서 뭐 장흥의 딸 뭐 붙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장흥에서 태어나진 않았죠. 아버님이 장흥 분이지. 강주에서 강주에서 태어났죠. 태어났죠. 이분은 예. 강주에서 태어나시고 중학교 때까지 강주에서 살아셨다가 이제 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3학년 때쯤에 서울로 이사를 하신 네. 걸로 아는데 되게 아버님의 선생님이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교사의 밑에서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가난하지만 책이 많아서 그런 문학적 풍토가 좀 있었고 서울에 가시고 난 다음에 80년에 5.18이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진을 아버지의 서재에서 봤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만약에 강주에 살고 있었으면 네.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서울로 이주해서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 대신 또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뭔가 폭력이라든가 국가적 폭력이라든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역사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서울로 가서 음. 5.18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왜냐면 1980년이니까 네, 70년생이니까 10년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18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광주에 안 갔을 때 아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리고 93년에 네, 시를 시로. 발표했다는 건 89학번이란 말이에요. 음. 저랑 같은 학번이란 네네. 말이에요. 23살인가요? 24살. 23살 정도 그러니까 되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음. 그 작가의 길을 간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소설로서 등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전업 작가로서는 살 수가 없었고 네. 샘터라는 잡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예. 예. 그 잡지사에 이제 출판계로 이제 그 뭐지 직장도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다 예. 다니시고 편집자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2007년도에 서울예대 교수님으로 아, 18년 그러셨구나.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계속 네. 글을 쓰셨고 대표작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년이 온다, 그다음에 채식주의자, 뭐 작별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죠. 예, 뭐 히라버 시간, 그다음에 네.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뭐 바람이 분다. 그래, 여수의 사랑. 예, 여수의 사랑. 그 여수의 사랑 그리고 여수 한번 와서 어릴 때 찍은 그 동영상이 또 다큐멘터리 그 하고 많이 그 EBS 그러셨더라고요. 그 PD 미리 예지력을 네. 가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의 한 등단하시고 5년부터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어요. 젊을 때부터 예, 젊을 때부터. 그래서 또 읽어보면요. 94년에 99년부터 상을 받기 99년, 시작했는데 예. 그 한국 소설 문학상을 아기부처라는 책으로 받으셨거든요. 99년에 받으시고 그 다음 해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2005년에는 이상문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아, 우리 이상문학상. 몽고반점으로. 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연작 소설인데 그 중에 이제 몽고반점 있는데 네, 이거. 두 번째 그 소설로 이상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때가 이제 등단한 지 11년 때 됐던 아, 그러니까 때고 저만 몰랐지 네. 문학계에서는 상당히 어마어마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상문학상 받을 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이 네. 아버님도 이상문학상을 받으셨거든요. 부녀가 동시에 이제 이상문학상에 이렇게 등재한 게 이례적인 이야기였었고 또 70년대생으로는 처음으로 이상문학상을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젊은 그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예. 천재구나.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독립문학상, 김독립문학상. 독립문학상. 예. 중요한 문학상 바람이 다 탔네 우리나라. 받으시- 예. 그리고 만해문학상 받으셨고 또 이제 외국에서 영국에서 주는 맨부커상을 부커상. 2016년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주는 말라파르테라는 또 문학상이 있거든요. 부커상은 뭘로 탔습니까? 부커상은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예, 맨부커상이 채식주의자고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에서 말라파르테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김유정 문학상 유명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죠. 많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많아. 예, 예. 그 프랑스에서 주는 메디치상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4대 문학상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상이에요. 예. 그걸로 이제 2023년에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그렇구나. 작별하지 않는다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흐름이 문학계에서는 있었어요. 네. 그 흐름을 아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예상을 하죠. 했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 보통 노벨 문학상은 노장들에게 그렇죠. 주는 상이죠. 그렇죠. 예. 상당히 예. 한 60대 70대 예. 노장들 많은 예. 삶의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안 잘 주고 주는데. 알베르 까미가 40대에 받았거든요. 네, 까미 예, 이후로는 까미 이후로 최초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예상을 못했었던 거고 더군다나 이제 거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벨 문학상이 많이 가잖아요. 뭐 90몇 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많이 갔었고 이분이 이제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데 어쨌든 알았어요. 요번에 이제 그 뭐 유럽도 제끼고 대륙도 제끼고 우리 나이도 제끼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태양 대표님이 네. 이렇게 그 흥겨워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문학에 관계된 분들은 이게 참 큰 경사구나. 네, 내가 네. 다시 한번 느끼네. 우리가 참 책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2부 시간에 진짜 이 책에 관해서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골목책방 서성이다 조태양 대표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네, 한강 작가까지만 얘기했습니다.